발달장애라는 이 단어가 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이 진짜 치료를 받으면 개선이 정말 될 수 있는 건지도 사실 좀 궁금하기는 해요. 네, 아이들은 이제 발달 과정 중에 있기 네. 때문에 치료를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나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발달장애라고 하는 그 아이들은 또 어떤 증상들이 보이는지. 사회관계, 의사소통, 이제 인지발달 지연 그런 이상을 특징으로 네. 하고 있고, 보통 이제 24개월 전후로 말이 터지고 네. 이제 36개월까지 좀 기다려 보거든요. 엄마를 쳐다보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다면 빨리 상담센터를 가시는 것들을 이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갈게요. 네. 5세, 2세 아이가 있습니다. 유독 첫 아이에게만 통제를 하게 돼요. 아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괜히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사는데 아이는 그럴 때마다 너무 안쓰럽게 잘못했다고 해요. 이렇게 통제를 많이 하는 게 나중에 아이에게 문제가 될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불안이라는 단어를 네. 쓰셨어요. 불안은 언제 올라오느냐?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미래가 예측되지 않을 때, 그리고 내가 통제 불가능할 때. 지금 딱 통제라는 말을 쓰시잖아요. 이 아이가 내가 말을 했는데 통제가 되지 않으니까 이 행동을 밖에서 할까 불안하고, 왜 말을 안 듣지 불안하고, 계속 생각이 떠올라요. 얘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동생이 따라할 수도 있고 그 행동을.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불안이란 감정 자체가 그런데 그때 이제 하지마라고 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안 하느냐? 또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의 기질을 좀 알고 사실 나의 기질을 아는 게 중요해요. 엄마의 기질, 그쵸? 아빠의 기질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왜 저희가 요즘 유행하는 뭐 MBTI처럼 네, 네. 아이의 기질이 있고 이제 엄마의 기질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좀 이해하면 아 얘가 일부러 저러는 게 아니라 어떤 행동들을 이제 막 이렇게 자극들이 들어오면 반응하는 아이구나. 이럴 때 내가 어떻게 양육을 해야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이제 기준이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어머님께서 통제를 많이 하면 나중에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느냐, 100% 문제가 생긴다고 할 수는 없지만 통제를 많이 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장님이 자꾸 통제를 한다거나 누군가 통제를 하면 자율성이 침해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보고 싶을 때 멈칫 눈치를 보게 돼요. 그러면 이 아이도 엄마가 통제하는 그 행위를 함으로써 자꾸 눈치를 볼 수도 있고 가족에서만, 내 집에서만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학교에서, 또래 관계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겠죠. 이게 결국에는 이제 심리적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네, 많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내 자신의 기질을 알고 아이들의 기질 이런 거 어떻게 파악을 할 수가 있나요? 이제 사실은 이런 검사들이 좀 네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 양육 태도라든지 TCI라고 해서 이제 기질 성격 검사 이런 것들은 어렸을 때 이제 해보시면은 좀 도움이 돼요. 왜냐면 소크라테스가 얘기하잖아요. 내 자신을 좀 알아라. 네. 자신을 알아야 아 내가 이랬고 제가 저러는구나. 훨씬 상대방에 대한 아이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죠. 그럼 이건 부모님도 검사를 할 수가 네. 있는 거예요? 어른들도 할 수 있고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연인 관계도 할 수 있고 기질에 따라서 기질은 좀 타고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죠. 미리 받아보면 그래도 네. 그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기준이 생기니까 네. 불필요한 화를 안 내겠네요. 그렇죠. 이해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아이 기질에 맞는 이제 훈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럼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사연입니다. 아이가 촉각이 굉장히 예민하고 심리적으로 불안, 강박을 느끼는 것 같아요. 감각 놀이 치료를 받고 있기는 한데 심리센터를 따로 가봐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이 아이가 이제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이 아이가 이제 촉각에 예민하다라고 지금 감각이 예민하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근데 아까 불안이 두 번째 사연에서 나왔잖아요. 불안이 이제 통제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저에 뭔가 내가 불안이 높은 엄마나 아이들은 자꾸 통제를 하려고 하고 내가 이제 규칙을 세우려 하고 그것대로 되길 바래요. 왜냐면 예측되지 않았을 때 굉장히 불안한데요. 이 불안함이 신체 생리적인 변화와 같이도 와요. 그러니까 땀이 난다거나 심장이 두근거린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의 불안들을 조금 다뤄주는 게 필요하고 일단 이제 감각 놀이 치료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이제 아마 실제로 어떤 감각적인 예민성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감각이라는 게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를 다시 하나 조금 드리자면 역치라는 걸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 들어보셨죠? 역치가 뭐냐면 반응하는 이제 최소한의 반응값이에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떤 감각들이 들어올 때 내가 반응하는 이 역치값이 낮냐 높냐가 중요한데 100데시벨로 소리가 날때 역치값이 낮은 애들은 시끄러 이러고 역치값이 높은 사람은 무슨 소리 들렸어? 이러는 거예요. 내 무디인 거죠. 똑같은 자극이어도 우리 아이의 반응이 이 역치값이 낮으면 예민한 아이가 되는 거고 이제 높으면 무딘 애가 되는 거예요. 이 감각이라는 게 좀 그래요. 우리가 이제 100도씨의 물에 이제 손을 넣으면 뜨거 하면서 놀래잖아요. 근데 이 감각이 예민한 애들은 그냥 손을 넣는 거나 마찬가지고 무딘 애는 이제 고무장갑 끼고 있는 거죠. 미지근한데 왜 그래? 그러니까 아이를 이해할 때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시면 훨씬 더 낫고, 불안한 친구라고 한다면 어머님께서 이제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여기 갈 거야, 우리가 뭐 동물원 가면 이런 거 있어, 미리 예측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마련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불안한 이제 친구들, 불안한 사람들에게는 결국에는 이제 노출, 그 상황을 직접 이렇게 가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미래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잖아요. 그러면 그 생각은 해봐야지 없어져요. 점점 커지거든요. 이 불안은 점점 커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런 행동들이 촉각이 예민하고 불안이 높아서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는다고 한다면 심리센터를 가셔서 심리적인 아까 뭐 놀이치료라든지 미술치료라든지 같이 병행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역치값이라는 걸 말씀해 주셨잖아요. 요거는 타고나는 건가요? 이게 또 타고난 게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장 팀장님이 평소에는 괜찮다가 오늘 커피를 많이 마셨어요. 커피를 많이 마신 날 이제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 그러면 이제 주변에 예민해져서 찌깍찌깍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이런 각성 수준, 여러 가지 몸의 상태. 예를 들어 몸이 피곤해. 평소에는 괜찮은데 내가 감기 기운이 있어. 그러면 애들이 놀아달라고 하면 좀 피곤해, 엄마 힘들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타고난 건 아니고 그때 상황, 환경, 여러 가지에 따라서 이제 변화돼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이런 상태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 그래야지 그냥 짜증내는 게 아니라 오늘 엄마가 이러니까 혹시 짜증내더라도 이해해줘. 엄마 좀 오늘 예민하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게 좋죠. 말을 해줘야 아이들도 예측 가능하니까 불안이라는 감정이 덜 올라오죠. 제 상태를 그냥 꼭 좋은 것만 보여준 게 아니고 제가 뭐 힘들고 짜증나는 것도 충분히 설명을 해서 미리 인지를 시켜주는 게 아이들한테 좋은 거예요. 왜냐면 불안이라는 게 엄마가 비일관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면 아이들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반성하게 너무 반성하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또 이 외에 또 궁금한 게 몇 가지 있는데 이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에 병원에 이제 가보면 다 환자 맞춤 치료 이런 말이 너무 많잖아요. 저희가 뭐 병 광고를 많이 하다 보면 다 환자 맞춤 치료 한다고 하는데 이런 심리나 뭐 이렇게 아이들도 맞춤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럼요. 맞춤으로 해야 되죠. 아이에게 개별화된 먼저 이 아이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특히 심리는 1대1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왜 그랬고 주변 환경이 무엇이 있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모님의 환경, 뭐 친구의 환경, 어떤 환경들이 있었는지를 분석하고 그것들에 따라서 이제 심리 이제 분석을 이제 심리 평가라고 하거든요. 그런 평가를 기반으로 이제 치료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옛날에 이제 TV에서 이렇게 아이들 훈육하는 프로그램 되게 많았잖아요. 제 기억에 생각의자라는 게 있어서 맞아요. 집집마다 다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애들은 통하고 어떤 애들은 안 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아까도 말했듯이 안 맞춰서 그렇게 그쵸. 무조건 안 치는 게 아니라 발버둥 치는 애는 아무리 안 쳐도 안 듣는 거죠. 그러면 어머님이 결국엔 그 아이 화를 내거나 그냥 들어줘요. 그러면 결국 그 아이의 문제 행동은 사라지지 않아요. 결국 뭔가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는 한 번은 그래도 검사를 받아서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가장 이제 편하게는 기질 검사 같은 것들이 그러면 이 아이의 기질에 맞춰서 내가 좀 양육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필요하다면 좀 종합 심리 검사 같은 걸로 이제 기질 검사는 기질만 알 수 있고 종합 심리 검사는 인지 기능, 심리 기능 이런 것들 정서 기능을 다 평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학교 가기 전에 아이들의 학습이나 이제 학업이 관심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합 심리 평가를 통해서 인지 기능 같은 것들도 이제 점검을 받으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보통 어느 정도 부모님이 노력을 하시면 단기간에 해결될 수도 있어요. 심리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비용도 되게 비싸다고. 맞아요.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